여러분 안녕하세요. 영어 교수법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 또 뵙게 됐습니다. 저는 박윤주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제 저와 함께 어떤 이야기들을 나누실지 혹시 좀 궁금해지시지 않은가요? 저는 이 영어 교수법 과목을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목표가 있는 것처럼 저는 한 두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이 영어 교수법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우리 사회에 펼쳐져 있는 그리고 우리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영어 교육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해볼 텐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외국어라고 해서 영어를 배우는데 이게 막 기쁘고 행복하고 좋기만 하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영어 공부를 그리고 영어 교육을 그리고 영어 자체를 좀 즐기셨으면 하는 게 제 첫 번째 목표입니다. 정말 재밌구나. 정말 나하고 뭔가 관련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 목표이자 사실 여러분들도 함께 여러분들의 학생들과 나눴으면 하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이 영어를 이 교육적인 차원에서 재미있게 잘 가르칠 것인가. 그래서 저를 만나는 여러분들이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만나는 그 학생들, 공교육 그런 데도 있을 거고요. 사교육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 사실 자녀분들도 직접적으로 가르친다, 안 가르친다 생각을 안 하셔서 그렇지 늘 교육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가르치시는 거니까 그 가르치시는 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선생님이 되는 게 제 두 번째 목표입니다. 이 영어 교수법을 통해서요, 영어 교육 전반적인 내용들을 이야기하게 될 텐데, 오늘은 첫 시간이니만큼 제가 전반적인 이야기들 가운데에서 가장 대략적인, 그러면서도 중요한 내용들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부부터 그 5부까지요, 다섯 가지 이제 장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들을 나누게 될 텐데요. 첫 번째 개관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야기가 될 부분인데, 언어와 언어 능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부는요, 언어 습득론이 되겠는데요. 이 언어 습득론의 경우는 여러분들 보세요. 습득한다, 뭔가 익힌다, 배운다 라고 하면 일반적으로는 모국어에 해당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1 언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제1 언어 습득론, 그리고 제2 언어, 외국어인 경우도 있고요. 보통 이제 두 번째 배우는 언어니까 우리의 경우는 확률상 영어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배우는 영어하고 특별히 관련이 있는 제2 언어 학습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에는요, 언어 간 영향, 그리고 학습 언어라고 하는 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다 제2장에 해당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학습자로서의 영향이라고 한다면 이제 제3부에 해당하는 것이 가장 중심축을 가지고 있는 영어 교수법이 되겠습니다. 영어 교수법에서는요, 이제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익히는 그런 영어 교수법, 그리고 70년대 이후의 혁신적인 교수법, 그리고 80년대 이후 이 사회를 풍미해 왔었던 의사소통 중심 교수법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눠보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혁신적인 그런 통합적 교수법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0년대 이제 혁신적인 교수법이라는 표현들을 많이 썼고요. 21세기에는 보통 많은 언어 능력들이 통합되었다라고 해서 통합적 교수법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4부에 해당하는 거는요, 이제 잘 배우는 학습자, 그리고 잘 가르치는 이제 교수자로서의 3장까지 이제 해당이 되고요. 4장에는요, 우리가 보통 언어 능력이라고 하는 거 어떤 걸 이야기하는지 여러분 아세요? 보통 듣기, 말하기, 그 다음에 읽기, 쓰기, 그리고 우리는 어휘와 문법까지 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지도 방안이라고 해서 언어 능력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4부에 해당하겠고요. 이제 5부에 해당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학습자 변인에 대한 연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5장에서는요, 이제 많은 분들이 이 교실 수업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선생님이다, 교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시대가 바뀌면서 학습자들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 학습자들이 어떤 배경을 갖고 있고 어떤 가정 환경과 어떤 문화적인 그런 환경 속에서 자라나고 있는가, 이 학생들은 왜 영어를 공부하나,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게 언급하고 고려해 봐야 될 그런 사항이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학습자 변인, 그리고 학습자 중심 교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영어의 사회 문화적인 영향까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요, 이제 영어 교수법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드렸습니다. 5장이 우리 5부에 해당한다고 얘기했고요. 그 5부를 이제 장마다 나눠서 여러분들과 함께 15회에 걸쳐서 이제 즐거운 시간을 가져보게 될 텐데,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은 제1강 언어와 언어 능력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저희는 왜 영어를 열심히 배워야 되나요? 사실 한국에선 별로 안 쓰잖아요. 왜죠? 저 개인적으로 이 질문 너무 좋은데요. 사실은 이 질문을 해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영어를 열심히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열심히 하고 계시는지.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이 많은 외국어들 가운데에서 전 세계에 지금 한 196개국이 있거든요. 그러면 196개국 그 많은 국민들 포함해서 우리가 지구촌이란 이름을 붙여가면서 영어를 배우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사실 제 수업을 통해서는 여러분들이 영어를 좀 하시겠지만 막상 영어 모른다고 못 사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적인 전반적인 그림을 본다면 제 의견으로는요. 영어는 사실 세상을 바라보는 창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우물안 개구리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물 안에서 볼 수 있는 하늘의 크기, 그리고 여러분들이 뽀얗게 까만 창에서 바라볼 수 있는 하늘, 그렇죠? 혹은 바깥 세상, 혹은 문을 열고 나갔을 때 볼 수 있는 세상, 이게 굉장히 다릅니다. 이건 사실 추상적인 얘기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여러분들이 알고자 하는, 얻고자 하는 지식과 세상, 혹은 세계에 대한 호기심, 혹은 인간에 대한 관심, 이런 것들을 가장 쉽게 잘 풀어낼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그 열쇠가 저는 영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예전에 비해서 그 중국어의 영향이 굉장히 커지고 있거든요. 그 중국어도 마찬가지로 그런 세상을 바라보는 창이 되는 거죠. 언어를 작게 보면 여러분들 의사소통 수단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누구와 의사를 소통하고 계시는 건지 생각해 보세요. 사실은 그게 컴퓨터 화면일 수도 있거든요. 컴퓨터 화면에서 여러분들이 만나실 수 있는 70에서 80% 이상의 기사들은 다 영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국어만 할 수 있을 때 볼 수 있는, 작게는 읽을 수 있는 양과 영어를 할 때 읽을 수 있는 양, 그리고 영어를 하면서 여러분이 만날 수 있는 사람의 숫자, 그리고 여러분이 영어를 할 수 있으면서 전 세계에서 다니면서 예를 들면 다닐 수 있는 국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자유, 이런 것들은 경제적인 수치로 환산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영어를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 저는 장기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즐겁게 하기를 원합니다. 즐겁게 하시고요. 영어는 여러분들에게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창이 되어주고요. 만원경이 되어주고요. 문이 되어주고 그 문을 여는 문고리가 되어줄 겁니다. 저를 완전히 믿으라 그러면 그건 조금 거짓말이고요. 저를 조금만 믿으시고 여러분 스스로를 많이 믿고 영어의 그 즐거운 세상을 정말 누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들과 함께 제1강 시작합니다. 언어와 언어 능력이 되겠는데요. 우리가 이 언어라고 하면 도대체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만큼, 그리고 제가 언어가 뭘까 궁금해하는 만큼 사실은 굉장히 많은 학자들이 언어란 무엇일까 고민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언어의 특징을 한 8가지 정도로 지금 요약해서 한번 줄여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신 것과 좀 맞아 떨어지는지 살펴보시겠어요? 첫 번째입니다. 언어는 체계적이다. 흔히 말해서 이제 구조적인 어떤 틀을 가지고 있다는 게 되겠고요. 전 8가지 가운데에서 좀 중요한 거 몇 가지를 여러분들과 자세히 이야기 나눠볼 거예요. 두 번째는 언어는 임의적인 기호의 집합이다. 임의적이다라고 하는 이 한자의 표현이 영어를 arbitrary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임의적이다, arbitrary. 우리 사랑한다라는 표현 하나로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나는 당신을 사랑해. 이게 제가 한국어로 한 거고요. 영어로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은 이제 한 3개 국어 이상 해보시는 거예요. I love you 이런 표현이 쓸 수 있겠고, 독일어는요 Ich liebe dich 이런 표현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중국어로는 wo eine 이런 표현도 있고요. 일본어로는 제 기억에 맞다면 아시대로 이런 표현을 쓰고요. 그 다음에 또 이탈리안 혹은 프렌치도 있을 수 있겠네요. Je t'aime.
지금 같은 contents, 같은 내용을 지금 상대편에게 전달을 하는데 각기 사랑한다 혹은 사랑하다라는 동사를 여러 가지로 썼어요. 우리는 사랑하다, 그 다음에 영어에서는 love, 그 다음에 그 독일어에서는 liebe, 그렇죠? 중국어에서는 뭐 I 이런 표현, 애자 쓰잖아요. 이런 것처럼 각각의 임의적인 기호가 언어다라는 게 두 번째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굉장히 이 기호들이라고 하는 것이요, 1차적으로 음성적이다, vocal, 그죠? voice, 저처럼 목소리를 사용을 하게 되지만 시각적일 수도 있다라는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이 기호들은요, 그들이 지칭하는 어떤 규약된 의미를 갖는다. 그리고 다섯 번째, 이 언어는 의사소통에 이용된다라고 하는 건데 마찬가지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 특징이 됩니다. 이제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과 같이 언급이 될 수 있겠는데 언어는 기본적으로 언어 사회 혹은 문화 속에서 기능을 합니다. 제가 각기 다른 그 국가 간에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5개국어, 6개국어 이상 썼잖아요. 문화별로 혹은 언어권별로 이제 다른 기능을 수행한다. 그렇죠? 문화, 사회 속에서 기능한다. 다른 기능이라기보단 비슷한 기능을 어쨌거나 문화와 사회 내에서 수행한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가 되겠습니다. 언어는요, 기본적으로 인간에게만 한정된 것은 아닐 수 있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인간 본질, 고유한 것이다 라는 것이 일곱 번째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마지막입니다. 언어 그리고 언어학습은 굉장히 보편적인 특징을 갖는다가 되겠습니다. 이 언어의 정의 8가지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어떤 것에 동의를 하시고 어떤 것에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혹은 여러분이 생각하셨던 것과 어느 정도 맞는지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는데요. 이런 언어를 바라보는 시각이요, 원칙적으로 시대를 통해서 많이 변화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결과가 저희가 살고 있는 시대의 영어 교육 방법론까지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죠. 이 언어를 바라보는 시각을요, 두 가지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제 언어를 어떻게 볼 것인가, 그러니까 언어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언어학하고요, 인간을 어떻게, 인간 행동과 인간 양식, 인간을 무엇으로 볼 것인가라고 하는요, 심리학, 이 두 가지가 잘 결합을 해서 이제 교육이라는 게 탄생을 하는 거고, 더 세부적으로 영어 교육이 탄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는요, 요거를 심리학 부분하고 그다음 언어학 부분을 나눠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아하, 이런 역사가 있었구나라는 걸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한 1940년대, 50년대에 해당하겠습니다. 1940년대, 50년대는요, 흔히 행동주의 심리학, 이게 심리학이에요. 행동주의 심리학, 그리고 이제 언어학을 볼 때 구조주의적 언어학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구조주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초창기 40년대, 50년대는 인간의 행동, 본질, 습관, 모방 이런 것들, 그리고 언어를 무엇으로 보았느냐? 쪼갤 수 있는 구조로 보았구나. 이 정도로만 대략적으로 이해를 하세요. 요번 1강에서는 다음 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걸 좀 더 세부적으로 배우실 수 있거든요. 거기까지. 언어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쪼개진 틀이다. 쪼개서 요걸 합하는 게 언어다라는 것 정도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언어는 각기 다르거든요. 이제 40년대, 50년대를 거쳐서 60년대, 70년대를 또 풍미했었던 또 마찬가지로 심리학과 이 언어관이 있습니다. 당시 유행했었던 것은 인지주의 심리학이 되겠고요. 언어관은 생득주의적 언어관이 되겠습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언어 능력을 타고난다라는 게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그 이슈가 되겠는데요. 이제 인간을 무엇으로 볼 것이냐? 인간은 기본적으로 백지 상태, 무엇이든지 받아들일 수 있고요. 그 무엇이든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천성과 능력으로 표출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인지주의 심리학과 생득주의적 언어관에 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언어는요, 인간이 배울 수 있다라는 거, 언어는 기본적으로 뭐 규칙은 있지만 굉장히 창조적이다. 인간이 창조성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언어의 보편성이 있다. 이런 것들이 이 시대의 특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가장 중요한, 지금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시대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은요, 구성주의 심리학 그리고 기능주의적 언어관이 되겠습니다. 그 기능주의라고 하는 건 뭔가 역할을 한다, 기능을 한다라는 거죠. 영어로 보통 function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 구성주의, 그 다음에 기능주의적 언어관이라고 하는 것은요, 무엇을 고려를 한 거냐? 사회적인 영역, 사회적인 영형, 문화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를 하면서 생기게 된 그런 현상입니다.
언어의 기본 기능이 기본적으로 의사소통이라는 말씀을 제가 먼저 드렸었고요. 이 의사소통이다라고 하는 이 특징이 사실은 이 구성주의 심리학과 기능주의적 언어관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언어 구조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기능적이고 의사소통적인 역할을 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것이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제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을요. 아하, 이런 심리학과 이런 언어관을 바탕을 두고 있구나. 그리고 그걸 시대별로 잘 매치를 하셔야지 막 섞어 놓으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저는요. 가장 간략하게 언어와 언어 능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언어의 특징이 무엇인가 8가지 하고요. 그 다음 이 언어 능력을 어떤 식으로 시대에서 반영을 해서 보아왔었는가. 그리고 어떤 심리학과 어떤 언어관을 가지고 이 언어를 보았고 그것이 영향을 끼칠 것인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여러분들과 함께 2가지 아주 새로운 코너를 구성한 거 여러분들 보시게 될 건데요. 첫 번째는요, Teachers in Action입니다. 그러면 실제 영어 선생님들이 교실 수업 현장에서 어떤 식으로 이런 교수법들을 활용하고 있나 살펴보실 텐데요. 오늘 이 시간에 볼 것은요, 청화식 교수법입니다. 그 제일 처음에 역사적 개관에서 언급해드렸었던 행동주의, 그렇죠? 행동주의 심리학과 구조주의적 언어관을 바탕으로 했었던 한 시대를 정말 풍미했었던 그런 교수법이 되겠는데 이 청화식 교수법은 사실 21세기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충분히 유효합니다.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Tea Time이라고 해서요. TEE, Teaching English in English. 영어를 영어로 가르치는 그런 수업을요. 보 선생님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영어 수업을 그리고 영어로 진행하는 것이 굉장히 뭐랄까 유행한다고 할까요? 유행이 아니면 사실 뭔가 우리가 따라갈 대세가 되고 있는데 일반적인 영어 회화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휘 부분도 조금 다르고 실제 우리가 일상 소통하는 부분과는 다른 교실이라는 그 틀 안에서 운영이 되는 어휘라든가 표현이라든가 여러분에게 정말 도움이 많이 될 수 있거든요. 기대해 주시고요. 여러분 Teachers in Action 그리고 Tea Time 여러분 함께 보시겠습니다. (1950년대부터) 널리 사용되기 시작한 청화식 교수법은 모든 행동과 학습은 반복과 훈련에 의한 습관 형성으로부터 기인한다는 행동주의 심리학과 단어와 단어가 더해져 구가 되고 구와 구가 더해져 문장이 된다는 구조주의 언어학을 기반으로 미국에서 발생한 교수법입니다. 청화식 교수법은 수업에서 초점을 두고 있는 구문을 듣고 발음, 억양 등에 유의하며 한 줄씩 외우다가 차츰 전체를 암기해 나아가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암기를 하고 나면 중요한 몇 개의 단어나 구를 다른 단어와 구로 바꾸어 연습하며 핵심 패턴을 연습의 기초로 사용합니다. 어학 실습실이나 오디오 테이프, 비디오 자료 등을 활용하여 원어민 수준의 발음과 구문을 습득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기계적으로 끊임없이 반복 연습을 통해 목표어의 구조를 습득하게 되는 교수법입니다. 레벨 리스닝 훈련은 수업 전후에 문형 연습과 발음 연습을 철저히 선행 연습함으로써 수업에서 교사들과 드릴 활동을 잘 수행할 수 있게 하는 효과가 있고요. 궁극적으로는 정확하고 유창한 영어 회화를 구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대화문과 그런 문형을 많이 연습함으로써 좋은 언어 습관을 형성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되고요. 청화식 교수법에서는 교사가 문법에 대한 교육은 따로 하지 않으며 문법은 예문을 통해 학습자 스스로 원리를 이해하는 방법으로 학습됩니다. 모국어와 외국어의 공통점은 가르치지 않으며 모국어에는 없지만 외국어에만 있는 발음처럼 언어 간의 차이점을 중점적으로 가르치게 됩니다. 차이점을 설명하는 단계에서는 최소한의 쓰기 연습을 하기도 합니다. 학습자 입장에서 보면은 문형 연습을 기계적으로 연습해야 되기 때문에 지루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학습 동기를 가지고 외국어 학습을 하는 데는 어려운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화문의 암기와 문형 연습이 주를 이루므로 학습 초기부터 말하고 듣는 능력을 길러줄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언어적 재능이 우수하지 않은 학생들은 문법 규칙을 이해하기 어렵고 앵무새처럼 반복은 하지만 그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는 단점도 가지고 있는 학습법입니다. 영어 학습법이 다양화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은 학습자의 그 수준이나 한국의 EFL 환경에 최적한 그런 교수법을 선별해서 소신과 확신을 가지고 활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Hello everyone, I'm Bo Jackson and it's tea time, teaching English in English. So today we're going to talk about 3 things. Number 1, your insa, saying hello to the students. Number 2, taking attendance. And number 3, checking homework. Let's get started. So you're not going to get in front of your students and say, 뻔하게 막, hello, how are you? Nice to meet you. My name is Bo. 안 되죠, right? 자연스럽게 you could say, how is everyone today? How is everyone today? Eye contact 하면서 very important, right? Or let's see, how's it going, guys? How's it going, guys? 자네들 guys, right? 남자든 여자든 복수형으로 guys. It's very warm, very friendly, okay? What's been going on? What's been going on, right? Okay, now you've done your greeting, you've done your insa, let's check attendance. Now, 출석 in my textbook, 출석 in your textbook, have to be careful, right? The dictionary definition can be call the roll, call attendance. The verb we need is take. Take attendance. Very natural, right? So, 이름 for every name, you could say, Seung-hwan, are you here? Seung-hwan, are you here? Young-hee, are you here? Many of my students say, 네, or 선생님, 네, 영어로 뭐예요? You say here, or an insa. Young-hee, are you here? Good morning, Bo. Right? Just tell them to do an insa back to you while you're doing attendance, right? It'll give them practice, right? 빠지는 애들한테 you could say, who's not here today? Who's not here today, right? And they can answer 3인칭으로, right? 수경 isn't here today, right? It's a technique, right? Okay. So, or you could say, who's not here? Raise your hand. 좀 설렁이지만. Okay. Absent. Where's 철수? Where's 철수? Is he still in the PC방? Right? You can ask them that. Okay. Finally, we can check our homework, right? Now, you might want to use you. Did you do your homework? But it's probably warmer, friendlier to use 1인칭 복수. Did we do our homework? Did we all do our homework last night? Right? Let's take a look at the homework. Let's take a look at your homework, all right? 누가 베꼈었냐고, you can ask, sorry, who copied their homework? Who copied from 철수? All right? So, in America, if you don't do your homework, or if you copy, you don't go home. If you don't finish your homework, you can't go home.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I never saw my parents because I never went home. Anyway, that was today's Teaching English in English Tips with Bo, and I'll see you next time. Goodbye! 그러면은요, 이제 언어와 언어 능력 편에서, 그리고 이제 언어 능력에 이어서 언어 수행에 대한 이야기까지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언어 능력이라고 하면 보통 competence라고 얘기를 하고, 언어 수행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보통 이제 performance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competence. 그러니까 내재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언어 능력. 왜 여러분들 이 머릿속으로는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오가고 자기가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정말 언어를 사용을 해야 되는 그 상황, 혹은 그게 말하기일 수도 있고 쓰기일 수도 있어요. 이런 언어를 해야 되는 그 상황에서 performance, 수행을 얼마만큼 해낼 것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고려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많이 안다고 해서 잘하는 건 아니거든요. 많이 안다고 해서 잘하는 게 아니다라는 건
사실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교수자들, 선생님들이요, 아는 게 100가지가 있어도 10가지밖에 가르쳐 줄 수 없는 선생님이 있는가 하면 사실 그분이 아시는 게 한 50가지 정도밖에 없어도 그거를 49가지를 가르쳐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학습자,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어떤 선생님한테는 10을 배우고 어떤 선생님한테는 49개를 배우거든요. 그러면 학생들 입장에서는 100개를 알고 10개를 가르쳐주는 선생님보다 50개를 알면서 49가지를 가르쳐주시는 선생님이 더 귀할 수 있어요. 이제 한 학기를 통해서요, 이제 교수 방법론에 대해서 이제 영어 교수법에서 흔히 쓰이는 그런 용어들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어떤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요, 기본적으로 거기 투여되는 시간이 한 10년 정도라고 얘기를 해요. 12,000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그 중요한 어휘 있죠. 특별하게 그 분야에서만 사용되는 그런 어휘들이 있습니다. 그런 어휘들을 얼만큼 잘 구사해내느냐, 적재적소에 구사해내느냐, 그리고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아느냐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이런 얘기를 해볼까요? 여러분들 ESL이라는 표현이나 EFL이라는 표현 혹시 들어보셨나요? 혹은 영어 교수법을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영어가 기본적으로 English인 건 아실 거고요. 거꾸로 돌아가서 이제 영어 교수법을요, English Methodology라고 합니다. 이제 영어 교수법 방법론이라는 표현을 쓰게 될 거고요. 영어를 제1언어로 배우느냐, 제2언어로 배우느냐, 혹은 외국어로 배우느냐에 따라서 ESL 혹은 EFL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이런 중요한 그 분야에서 사용되는 어휘를 정확하게 아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간략하게 우선 ESL은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그리고 EFL은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라는 걸 기본적인 개념으로 갖고 계시라고 미리 말씀드릴게요. 이제 교수 방법론에서 쓰이는 가장 첫 번째는요, 이제 방법론. 우리는 이제 교수법이라는 표현을 이제 통칭을 해서 methodology라고 하는데, 이 methodology를 방법론 혹은 교수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교육 실습에 관한 내용들, 그런 연구, 어떻게 잘 가르칠 것인가가 이 methodology의 가장 중요한 키예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죠. 같은 내용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가르칠 것인가.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도 이 영어 교수법을 어떻게 가르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까? 오디오가 좋을까? TV가 좋을까? 멀티미디어가 좋을까? 여기 컨텐츠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면 좋을까? 혼자 가르치는 게 좋을까? 다른 분들을 모셔서 함께 가르치는 게 좋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방법론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접근법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접근법은 흔히 approach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methodology보다 approach가 훨씬 더 큰 개념이에요. 여러분들은 접근법을 어떤 표현으로 들어보셨을 거냐면, 확률상 이제 whole language approach, 총체적 언어 접근법, 이런 말로 혹시 들어보셨다면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언어의 본질 혹은 언어 학습의 본질을 이 교육 환경과 어떻게 연계할 것인가, 응용할 것인가, 이런 내용인데, 이게 어떤 얘기냐? 언어 학습 되셨죠? 언어가 무엇인가? 그다음 학습, learning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교수, teaching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성격의 것들, 이 큰 걸 다루는 게 접근법이에요. 언어를 무엇으로 볼 것인가? 청와식 교수법이 언어를 구조로 보았다는 얘기를 했었었죠. 이제 21세기 굉장히 풍미하고 있는 접근법 가운데 이제 총체적 언어 접근법이 있는데, whole language approach는요, 언어를 구조로 보지 않고요. 언어는 총체적이다. whole, W-H-O-L-E. 그러니까 언어는 듣기, 쓰기, 읽기, 말하기 이렇게 구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언어 전체가 인간이다. 인간을 상징한다. 사회를 상징한다. 전체로 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 접근법 안에서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가 methodology가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이 시간 저와 함께 방법론 methodology 그리고 접근법 approach를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셨습니다. 이해하신 걸로 제가 믿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많이 쓰게 되는 표현들 가운데서요, 여러분들 curriculum 혹은 syllabus 이런 말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교수 과정이라고 해서 교수 과정 혹은 교육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큰 그림의 curriculum 이런 표현을 사용을 하겠고요. 그 다음 이제 교수 요목이라고 해서 이건 조금 작은 단위의 syllabus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저와 공부를 하는 이 영어 교수법에
실러버스를 보시게 되는 거예요. 교수 요목을 보시게 되면 이제 교재 구성에 따라서 1강부터 15강, 그다음 각각의 주제별로 묶은 5가지의 장, 부가 있다라는 걸 보실 수 있고 이 강을 한 장에 맞춰서 가르치게 된다라는 것. 이런 것들, 이런 계획표, 플랜을 실러버스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실러버스 뭐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한 2가지 정도가 더 있습니다. 그거보다 조금 작은 단위로 해서요. 이제 교수법이라고 하면은 이제 method, 보통 이제 언어적 목적 달성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일반화, 규범화된 수업의 세부사항을 method라는 표현을 쓰게 돼요. 그러니까 청화식 교수법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method라는 표현을 제가 쓸 거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아하, 청화식 교수법, 이 목적, 이 언어를 잘 배우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떠한 과정을 거치는가, 그리고 수업의 세부사항은 어떻게 구성되는가, 이런 걸 보는 게 교수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교수법보다 더 작은 단위를 흔히 교수기법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고요. 그게 테크닉이 되겠습니다. 이 경우는요, 이제 그 전체적인 실러버스를 통해서 여러분이 보게 된 15강이 아니고요. 각 과 있죠? 1강, 2강, 3강, 4강. 우리가 과라고도 표현해요. 1과, 2과, 3과, 4과. 이런 각 과의 목표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 수업 시간에 활용을 하게 되는 그 활동 있죠? 활동이나 연습 등을 보통 테크닉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한번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 저와 함께 지금 어떤 이 교수법에서 쓰는 큰 단위의 그 용어들 가운데 뭐뭐 기억나세요? ESL이 있었고요. EFL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좀 더 큰 그릇에 approach, 접근법이 있었고요. 그거보다 약간 작은 단위의 methodology, 교수법이 있었습니다. 흔히 방법론이라고도 해요. 방법론, methodology. 그리고 그거보다 더 작아질 때가 이제 교수법이라고 해서 method가 되겠고요. 가장 작은 단위가 교수기법, 테크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교육 과정을 살펴보면서 교육 과정 혹은 교수 과정이라고 해서 curriculum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저희가 1997년 이후 제7차 교육 과정, 그러니까 이제 교육과학기술부죠. 제7차 교육 과정, 그리고 제8차, 그다음에 이제 8차에 대한 수정 이런 이야기들 하거든요. 그런 교육 과정을 curriculum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그런 것들을 반영한 실제 수업 현장에서 쓰는 것들을 교수 요목, syllabus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 여러분들 한번 들어놓으시고 여러분들 몸으로 체득을 해놓으시고 여러분들 머릿속에 기억을 해놓으시고 여러분들의 수업 현장에도 잘 반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2번째가 되겠습니다. 이 후반부에서 지금 제일 먼저 말씀드린 게 언어 능력과 언어 수행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2번째 설명드리고자 하는 게 언어 교수 방법론에 대한 역사적인 개관입니다. 역사적 개관 아까 했었던 거 제가 한번 이렇게 매칭시켜 봐달라고 말씀드렸었죠. 1940, 50년대에는 어떤 심리학과 어떤 언어관이 풍미를 했었는지, 60, 70년대, 80년대까지는 어땠었는지, 그리고 80년대 이후 지금 저희가 영향을 받고 있는 건 어떤 언어학과 어떤 심리학인지, 이거 이제 여러분 OX 문제처럼 아니면 이렇게 매칭하는 거 있죠? 그런 것처럼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1940년대, 50년대 해서 우리나라 전 세계적으로 사실 풍미했던 청화식 교수법의 기본 근간은 어떤 거였죠? 네. 행동주의 심리학이었습니다. 행동주의 심리학 그리고 구조주의 언어학이었어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행동을 통해서 습관, 반복을 통해서 내가 무언가를 배우게 된다. 그리고 언어는 구조적으로 이렇게 쪼개져 있는 것들, 우리가 그것을 배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전체적인 이런 그 역사적 배경 하에서 우리가 전통적 접근법이라고 부르는 많은 교수법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게 나중에 세부적으로 나오게 되는데 오늘은 첫 강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개괄적인 역사적인 흐름을 좀 저와 함께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문법 번역식 교수법이라든가 직접식 교수법, 그리고 청화식 교수법, 인지적 교수법들, 인지적 교수법은 사실 살짝 이때 이제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교수법들이 풍미하였다라고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60년대를 거치면서 이 70년대를 정말 풍미했었던 그 심리학과 언어학은 또 어떤 거였을까요? 심리학은 보통 이제 인지주의 혹은 인본주의라고 하죠. 그래서 인간을 무엇으로 볼 것이냐, 언어를 무엇으로 볼 것이냐, 언어는 인간이다. 인간이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었다? 언어학은 생득주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모든 인간은 언어 능력을 타고난다.
그렇죠? 이런 것들을 기본으로 하였습니다. 그 당시 어떤 인본주의적 접근법 그리고 이해력 중심 접근법이 굉장히 유행을 하면서 당시에 암시적 교수법이라든지 침묵식 교수법 그리고 공동체 언어 학습법 등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청와식 교수법과는 달리 이 당시에 1970년대 유행했었던 이 접근법들의 경우는요. 대부분의 경우 지금은 많이 사장화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혁신적이었고 당시 언어학자가 아닌 사람들, 이런 사람들, 심리학자라든가 수학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 흔히 발명을 해냈었던 교수법들은 유행은 하였었지만 그리고 당시 풍미하였고 이런 심리학과 언어학의 영향을 받았었지만 지금 현재는 거의 사장화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그중에 일부들은 좀 남아있겠지만요. 그리고 이제 1980년대 이후 지금까지 가장 유행하고 있는 것은요. 의사소통 중심 접근법이라고 해서요. 어떤 심리학과 어떤 언어학을 가지고 있느냐. 언어학의 경우는요. 그 심리학의 경우는 구성주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컨스트럭티비즘이라고 해서 인간과 사회와의 어떤 소통을 굉장히 축으로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어는 뭘로 보았었던가요? 이 언어의 경우도요, 지금 이 구조주의라든가 아니면 그 생득주의에 이어서 이제 구성주의라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 있었잖아요. 그 구성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사회적인 영향 속에서 언어를 배운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이 아까 기억하신 것처럼 구성주의 그런 심리학을 바탕으로 해서 이 언어관의 경우는요, 기능주의적 언어관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기능주의적 언어관. 언어는 의사소통의 수단이기 때문에 이 사회적인 맥락에서 어떠한 기능인가 무언가를 수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다시 돌아갑니다. 이걸 간략하게 살펴보면은요. 네, 간략하게 살펴보면은요. 여러분들 이 언어는 무엇으로 보았느냐? 제일 처음으로 돌아갈게요. 다시 전통적 접근법 1940년대 이후 이제 50년대 60년대까지는요. 언어는 기본적으로 과학이에요. 언어를 쪼갤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배울 것인가를 고민을 했었던 거죠. 그리고 1970년대 이후에는 어떻게 됐었다고요? 언어는 인간이에요. 인간만이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능력이고요. 이 능력을 어떻게, 이 생득주의적 능력을 어떤 식으로 발휘할 것인가. 알고 보면 모든 인간 안에 언어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언어를 뭐 쪼개서 배운다. 이런 식의 개념들이 없었던 거죠. 언어는 기본적으로 보편적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70년대 후반에 태동이 되면서 80년대 이후 풍미를 했었던 의사소통 중심은요. 구성주의하고 기능주의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언어는 뭐다? 언어는 사회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돼요. 인간이 홀로 살고 있는 독립적인 섬이 아니죠. 인간은 섬이 아니라 그 섬을 잇는 가교가 필요하고 그 섬과 바다를 통해서 섬과 육지를 잇는 그것을 인간의 틀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기본적으로 언어는 사회다. 인간은 홀로 살 수 없기 때문에 그 안에서의 의사소통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나왔었습니다. 이건 사실 교사하고 학생들과의 상호작용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고 이제 21세기는 특히 학생과 학생 간의 상호작용도 매우 중요시한다라는 것이 지금 이 시대를 거쳐서 나오게 된 겁니다. 지금 이 오늘 강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의외로 재밌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 내용들을 다양하게 구성을 하기 위한 이 언어의 가장 기본적인 개괄적인 내용을 제가 이렇게 깔아드린 거예요. 언어란 무엇인가? 언어의 특징이 무엇이 있을까? 언어 능력은 무엇인가? 언어 능력과 언어 수행은 어떻게 다른가? 그리고 우리가 외국어라고 하는 이 언어, 특히 우리는 이걸 영어로 한정지었을 때 영어를 배우는데 우리가 영어를 배우는 거 지금 우리가 뭐 listen and repeat 이 시간을 거쳐서 책도 읽고 영화도 보고 음악도 듣고 혹은 뭐 CD나 이런 걸 통해서 컴퓨터를 통해서도 배우는데 이러한 과정들은 도대체 어떤 역사를 통해서 나왔는가? 과거를 배워서 현재를 잘 여러분들이 해놓아야 여러분들의 미래가 밝지 않겠습니까? Apparently so. You're not in the finance game. What can you do for Carl Van Loon? Signore Marra, buonasera. Ah, buonasera. Come va? Allora, per le tagliate, per l'iscrizione, anche lei vero? Sì, certo. Ma spero non troppo, che non sei della piazza. No, è dal contadino. Molto Grazie. bene, grazie mille. Since when do you speak Italian? Oh,
self-improvement month. I guess somebody gave me a wake-up call. I hope he didn't do it for me. No. 지금 여러분들께서는요, 영화 리밀리스의 한 장면을 보셨습니다. 특히 그 여자 주인공의 표정 변화를 좀 여러분이 보셨어야 되는데, 사실은 자기가 찾던 남자거든요. 찾던 남자인데, 그 레스토랑에서 이탈리아 말을 너무나 유창하게 하는 걸 보면서 미묘하게 변하는 표정이었어요. 저 영화를 통해서 여러분들 한번 궁금해하지 않으실까요? 왜 이렇게 외국어를 잘하는 게 사람들 눈에 멋있어 보일까? 그렇죠. 사실 외국어 잘하면 멋있어 보이잖아요. 영어 잘하는 거 너무 멋있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생각할 때 나는 영어를 못해. 난 발음이 이상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한국에 와서 만나시는 많은 분들이 한국말을 딱 하면 우와 한국말 할 줄 아네. 외국인들에 대해서 그렇게 반응을 하지 한국말 발음이 이상해.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외국어를 하는 거는요, 사실, 사람을 좀 돋보이게 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이 영화의 한 장면처럼 여러분들 스스로를 조금만 생각을 다르게 해보세요. 난 영어를 못해가 아니고요. 영어를 하시는 여러분 모두는 이중 언어 화자입니다. 한국어를 하실 수 있고요. 영어를 하실 수 있는 멋있는 분들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또 다른 영화를 가지고 또 재밌는 시각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과 함께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인데요. 어떻게 재밌으셨어요? 첫 강인데 저는 조금 떨렸고요. 여러분들은 기대가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요, 역사적인 어떤 흐름을 통해서 언어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언어에 대한 다양한 시각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었고요. 다음 이 시간에는요, 요걸 조금 더 이제 세분화해서 제1언어, 모국어를 어떻게 배우는지 제1언어 습득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제2언어 학습론까지 이제 재미있는 강의들이 쫙쫙쫙 줄을 서 있거든요.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고요. 저도 많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 즐겁게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Have a nice day.